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살다 보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하고 희한한 일도 있는 법이잖아요. 많은 분의 사연을 듣다 보면 정말 별일도 다 있다 싶은데 주변을 둘러봐도 저와 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은 없어 여러분께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첫사랑과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그게 21살 때였는데 그때 남편이 우리 집에 연탄 배달을 하다 인연이 된 거죠.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늘 연탄재가 얼굴에 묻어 얼굴이 거뭇거뭇했는데도 그 희고 맑은 눈동자가 참 예뻐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웠고 생각보다 빠르게 결혼까지 이어진 거죠. 저는 사실 남편이 하루도 쉬지 않고 연탄 배달이며 신문 배달을 하기에 집안 형편이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가보니 방도 많고 널따란 마당을 가진 꽤 좋은 집인 거예요. 본인은 연탄 배달을 하면서 집은 보일러를 사용하는 집인데다가 화장실도 방 안에 좌변기를 갖춘 집이었으니 그때도 아궁이를 쓰고 수도와 화장실이 따로 분리된 화장실을 쓰던 우리 집보다 훨씬 넉넉한 살림이었죠. 그래서 왜 그렇게 집안의 가장처럼 굴면서 열심히 일을 했나 하고 보니 남편 집에도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실은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지금 계시는 분은 새어머니야. 그게 내가 7살 때 일인데 새어머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아들로 인정한 적은 없어. 한수는 처음 만났을 때 한수가 4살이었는데 나중에 말하는 거 보니 아빠 자식인 것 같더라고. 어? 그럼 뭐야? 아버님께서 이혼하자마자 재혼하셨는데 그분이 외도한 상대였다는 거야? 한수 도련님은 배달은 형제고? 엉망이지.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온갖 구박이랑 구박은 다 당하며 살아서 나는 새어머니한테 기대도 바람도 없어.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집 나가 살고 싶었는데 새어머니 대신 나를 엄마처럼 키워주신 할머니가 있어 참았지. 그때 남편은 꺼내기 힘든 아픈 가정사를 생각보다 덤덤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외도로 엄마와 헤어지고 배다른 동생을 데리고 들어온 새어머니에게 구박받고 자란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그저 눈물을 흘리며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앞으로 내가 남편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줘야지 그랬죠. 차별받고 자랐다는 남편의 말이 거짓말도 아닌 게 그래도 장남이 결혼한다는데 뭐 하나 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예전에 없는 집에서도 장남이면 밥에 후라이 하나가 더 올라갔잖아요. 저희 엄마만 해도 추운 겨울 등굣길이 춥다고 오빠 교복 주머니에만 삶은 달걀 2개를 넣어주시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집안에서 장남은커녕 객식구 취급을 받는 것 같았죠. 그에 반해 시동생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한눈에 봐도 늘 깨끗하고 질 좋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님 말이야, 좀 너무하시긴 하다. 그래도 결혼 후에 처음 찾아뵙는 자리인데 물 한 잔 안 내어주시고. 그런 기대하지도 마. 자라면서 한 번도 물 한 잔 얻어 마신 적 없어. 뭘 하든 내가 스스로 했지. 저렇게 대놓고 사람 미워하는 거 보여주기도 참 어려울 텐데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어렸을 땐 나도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 다행히 내가 눈치가 빨랐지. 새어머니는 나한테 엄마라고 불리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 참 생각해보면 굉장히 못된 사람이죠. 유부남을 만나 본처를 밀어내고 들어온 것도 모자라 본처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어린아이를 미워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니 결혼에 나가 산다고 하면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었을 텐데
시어머니는 남편을 아들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며느리는 어떻게 하면 부려먹을 수 있을까 온갖 연구를 하는 사람 같았어요. 솔직히 저도 그분을 시어머니라고 따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남편이 할머니에 대한 정이 깊은 사람이라 꼬박꼬박 때가 되면 시댁은 항상 가야 했어요. 너는 어떻게 간 하나를 이렇게 딱딱 못 맞추니? 니네 엄마는 딸 하나 있는 거 이따구로 가르쳐 놓고 양심도 없이 시집을 다 보냈나 보다. 어머니, 간이 뭐가 어떻게 안 맞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입맛에는 적당한데요. 간이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지. 뭘 말대꾸 하고 있어? 소금 좀 더 가져와. 소금은 충분히 넣어서 지금도 간간한데요. 더 넣으면 짜요. 야, 너는 참 말이 많다. 너네 엄마가 그렇게 말이 많아서 그러냐? 그러곤 저를 밀치고 가서 이미 다 된 나물 반찬에 소금을 왕창 넣더라고요. 제가 소금을 깜빡 잊고 안 넣었대도 저건 짜겠다 할 만큼이요. 도대체 무슨 앙심을 품고 저러나 했는데 밥상에 올라온 나물 반찬에 아버님께서 인상을 찌푸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저게 집에서 배운 바가 없어서 간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나 보네. 이게 소태지 음식이야? 음식 아까운 줄 모르고. 어머니! 어디 감히 어른들 다 있는 자리에서 밥상머리에서 소리를 키워? 너는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입도 뻥끗 못하게 혼쭐을 내시는데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너무 억울했지만 당시엔 남편 앞에서 하소연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 뒤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예산일이고 설거지할 때도 물을 데워 쓰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시는 데다가 한겨울에 자고 가는 날에는 난방도 못하게 하셨어요. 거기다 어렸을 때 시동생 때문에 남편 몸에 생긴 흉을 볼 때마다 흉측하니 좀 가리고 다니라고 면박을 주는데 듣는 제가 다 서럽더라고요. 11살 때쯤인가 난로 위에 올려놓은 주전자를 시동생이 놀다 쳐버렸는데 그게 근처에 앉아있던 남편에게 쏟아져서 어깨부터 등 팔꿈치까지 심한 화상 자국이 있거든요. 자기 아들 때문에 생긴 상처인데도 여름에도 집안에서 반팔도 못 입게 해서 긴팔만 입었다고 해요. 그 이유도 기가 막힌 게 그 상처로 인해 자기 아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형에게 굽실거리는 게 싫다는 거였죠. 그래서 할머님 뵈러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너무 곤욕스러웠는데 시동생이 결혼한 후에는 그게 더 심해져서 시댁 가는 날이 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어요. 거기다 동서도 집안의 서열을 금방 읽고는 은근슬쩍 제 손윗사람 노릇하려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누구는 대접받는 며느리인데 누구는 종년 취급하니 견딜 수가 있어야죠. 형님, 이거 어머님이 좀 해놓으시라던데. 나 지금 깨죽 적고 있잖아. 마늘 까는 건 동서가 좀 해. 이건 어머님이 형님 보고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하던 걸 두고 하란 말이야. 다 눌어붙어 탈 텐데. 그럼 제가 이걸 할 테니까 형님은 가서 마늘 까세요. 지금 동서 하는 일도 없잖아. 그럼 동서가 좀 해. 할머님이 특히 좋아하시는 거라 신경 써서 해야 하는데 동서가 할 수 있겠어? 그냥 적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저도 해요. 어머님은 저더러 집에서 배운 바가 없다고 하지만 진짜 배운 바 없이 시집 온 것은 동서였어요. 위로 언니가 둘이나 있어 그런지 주방 일은 해본 적이 없고 집에서도 어린 남동생이나 돌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밥물 맞추는 것도 못하고 심지어는 요리할 때 설탕 소금도 찍어 먹어봐야 아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못 믿어왔지만 시어머니가 시킨 일이라고 하니 동서에게 맡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 다 태워 먹은 겁니다. 어머, 이 귀한 걸 다 태워 먹었네.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동서가. 어디서 말대답이야?
너 내가 그랬지? 내가 뭐라고 하면 그저 죄송하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너는 꼭 욕을 번다고. 그리고 너는 손윗사람이라는 게 손아랫사람 핑계를 대고 있어? 아니 어머니, 제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제가 혼나야 돼요? 내가 얘한테 시킨 거야? 너더러 깨죽 잘 저어서 어머님께 가져다 드리라고 했잖아. 잘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동서시켜서 마늘 까라고. 또!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제 머리에 꿀밤을 먹이신 겁니다. 맞은 자리가 아프기도 아팠지만요. 다 자라 자식까지 있는 마당에 동서도 보는 앞에서 꿀밤이라니 너무 자존심 상하고 서럽더라고요. 결국 부엌에서 뛰쳐나와 그 길로 마당에 놀고 있던 아이를 챙겨 나가버렸죠. 참을 만큼 참았다. 이건 해도 너무한다고 남편에게 쉬지 않고 화풀이를 한 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에 가지 않겠다 선언하고요. 그런데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빠져 그런지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쉬운지 남편 시켜 자꾸 오라고 하더라고요. 참나, 내가 진짜 그 집 종인 줄 알아? 맏며느리라고 대접은 눈곱만큼도 안 해주면서 집안일 있을 때마다 일하라고 부르는 게 말이 돼? 당신도 그래. 그런 말 한다고 나한테 와서 쪼르르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집에서 당신이나 날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어떡해. 당장 일손이 부족해서 할머니까지 나서신다는데. 당신은 나 안 보여? 내가 그저 비위 잘 맞춰주면 그만이다 싶지? 당신이나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남편과 싸우는 날도 잦았고 남편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속상한지 술 마시는 날도 늘었고요. 그래도 제가 꿈쩍도 하지 않자 결국 집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네가 우리 집안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드냐? 내가 오시라고 했어요? 누구도 부른 적 없는데 대체 무슨 야단이라고 어머님의 동서에 서방님까지 와요? 누가 불렀어요? 이게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너 싹수 없는 건 애저녁에 알아봤지만 어쩜 개념이 없어도 그렇게 없냐? 어른이 싫은 소리 좀 했기로써니 지 성질대로 하는 애가 어딨어? 너 때문에 어머니 고생하시는 건 안 보이냐? 그게 어떻게 저 때문이에요? 어머니 때문이지. 어머니가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붙어있을 재간이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아끼는 동서나 끼고 붙이실 것이지 내가 그 집 정도 아니고 왜 가서 일이나 거들라는 거냐고요. 이게 진짜 따박따박? 아! 시모는 말로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제 비명소리를 듣고 놀란 아들 울음소리까지 아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동생도 그건 아니다 싶었는지 어머님 소나귀에 붙들린 제 머리카락을 빼내려고 했지만 어찌나 힘이 좋은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죠. 때마침 남편이 들어왔고 놀라 저와 어머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어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 경만이 너 잘 왔다. 네 마누라 간수를 어떻게 했으면 저것이 나를 알기를 우리 집안을 알기를 우습게 하냐? 지 꼴리는 대로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며느리요? 대체 누가 며느린데요? 어머님이 저를 한 번이라도 며느리 대접해준 적 있어요? 이 사람을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냐고요? 그 집에서 아들 며느리는 서방님이랑 동서뿐이면서 어떻게 사람이 짐승처럼 그래요? 뭐 짐승? 너 말 다 했냐?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시모가 다시 저에게 극성스럽게 달려들려던 그 순간 남편이 전에 없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놀라 합주기가 되었어요.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시모를 내려다보며 그러더군요. 이 사람이 어머니 종입니까? 왜 자꾸 이 사람 보고 오라가라 합니까? 나를 그 집 머슴처럼 썼으니 내 마누라도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뭐야? 보자 보자 하니까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나로는 만족이 안 돼요? 평생 나 하나 괴롭히는 걸로도 모자라서 내 마누라 그리고 내 자식한테까지 그럴 거냐고요. 남편은 정말 죽일 듯이 눈을 부릅뜨며 다가가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놀라 뒷걸음질치며 어버버 하더라고요. 시동생도 평생 자기 형이 그렇게 화를 낸 걸 본 적이 없으니 알아서 눈치 챙겨 시어머니와 동서를 데리고 나갔어요. 저도 그렇게 화가 난 남편은 처음이었기에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자기 속도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평생 꾹꾹 눌러 참고 있던 마음이 터졌으니 후련하기도 했겠지만 자기도 모자라 와이프와 자식한테까지 그럴 거냐고 따져 묻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서러웠겠죠. 그래서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밥상에 겨우 입을 뗄 수 있었고요. 당신 괜찮아? 안 괜찮을 게 뭐 있어. 그렇게 화도 낼 수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네. 그러게. 알았으면 진작 해봤을 텐데. 내가 너무했단 생각 들어? 아니, 앞으로 우리 집에 갈 필요 없어. 가야 할 때는 내가 석준이 데리고 갔다 올게. 그래도 할머님이 계신데 그래도 되겠어? 당신 할머니 아니고 우리 할머니잖아. 괜찮아. 남편은 늘 그랬듯 덤덤하게 그렇게 말하곤 자리에서 일어났죠. 남편도 마음 같아선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시아버지는 그동안 자기 어머니인 할머님을 모시는 시어머니에게 꼼짝을 못하면서 자기 아들이 어떤 차별을 받는지 알면서도 방관하신 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학대자라 어떻게든 만나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부모 역할을 하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예뻐해주고 아껴주신 할머니가 있으니 그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자고 했어요. 착한 며느리병 걸려 그런 취급까지 당하고도 꾸역꾸역 찾아가 같은 수모를 당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저도 어지간하면 1년에 몇 번이나 있다고 하고 갔겠지만 사람마다 참을 수 있는 기준과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한동안은 그 어떤 갈등도 없이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추석으로 시댁에 다녀온 다음 날이었어요. 아들은 주머니에서 왕할머니한테 받았다고 동전 2개를 꺼내 제게 주었죠. 그런데 그때 아들 입에서 나온 말에 제 두기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엄마 갈보. 어? 석준아, 뭐라고 했어? 갈보. 엄마 갈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갈보. 저는 아들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말에 순식간에 얼굴이 달아올랐고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죠. 제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그러더라고요. 정석준, 아빠가 그 말 쓰면 안 된다고 했지?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석준이가 한 말이 지금 내가 제대로 듣고 이해한 거 맞아? 신경 쓰지 마. 우리 집 갔다가 쓸데없이 주워들은 모양이야. 아니,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애 앞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나보고 그러잖아. 갈보라고. 석준아, 너 엄마 부르는 거야? 할머니가 엄마 이름 갈보라 그랬어. 아들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엄마는 갈보라고 했다는 거였죠.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쩌려고. 그냥 무시해. 이게 무시할 일이야? 무식한 여자가 애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씩씩거리고 있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죠. 어머니, 우리 석준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 뭐야, 석주애미냐? 예의란 것은 눈꽃만큼도 없는 게 다짜고짜 전화해서 무슨 행패야? 어머니가 애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셨잖아요. 갈보? 지금 갈보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뭐라고요? 그러면 애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절더러 어머님이 내 이름이 갈보라고 했다는데 어머님이 안 그러셨으면 애가 그런 말을 어떻게 알고 해요? 참나, 그 쥐콩만한 것이 귀는 좋아서 했으면 어쩔래? 네가 어쩔 건데 전화해서 이 난리야? 네? 진짜 황당하네. 세상에 어떤 할머니가, 어떤 어른이 애 앞에서 자기 엄마를 두고 그렇게 상스러운 말을 써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처럼. 뭐? 너 지금 나더러 그런 미쳤다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이게 누구 앞에서? 그럼 미치지도 않았는데 애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석준이 보낼 일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래라? 누가 네 아들 보고 싶다든? 전화를 끊었는데도 분을 사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아들을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어머니는 손해볼 것도 없었어요. 저는 내 자식에게 욕을, 그것도 엄마를 향한 나쁜 말을 가르쳤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차라리 당장에 달려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배운 바 없이 자라 제멋대로인 맏며느리라는 시어머니가 낸 소문에 힘을 실어줄 것만 같아서 망설여지더라고요. 결국 제가 당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시댁에 아들을 보내지 않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남편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께 아들을 보여드리려고 데려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가는 유일한 이유도 할머님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만 시댁을 보내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할머님께서 아들을 보고 싶어 한다며 남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못 보내. 앞으로 우리 석준이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 줄 알고. 내가 있잖아. 내가 제대로 볼게. 그때는 뭐 당신이 못 봐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정 그러면 할머님을 밖으로 모셔와. 그러면 내가 데리고 나갈 테니까. 무릎이 안 좋으셔서 당장 집 밖에 산책도 못 나가는 할머니를 무슨 수로. 그러면 어쩌자고. 안 된다니까? 난 싫어. 그때 할머님께서는 이른을 바라보시던 나이였는데 삶의 낙이라곤 저희 남편과 아들뿐이었어요. 그러니 제 마음도 편치는 않았지만 저는 제 자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만 안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을 어렸을 때부터 구박했던 시어머니가 제 아들이라고 가만두겠냐 싶은 생각이 뒤늦게 든 거죠. 게다가 할머님께서도 사랑으로 키운 남편이 화상사고를 당했을 때 정작 남편을 타박하는 시어머니께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시어머니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사시는 건데 마음 같아선 두 분을 억지로 떼어놓고 더 좋은 마음씨 좋은 여자를 소개해주고 싶었죠. 세상 천지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집사람이라고 눈치까지 보면서 데리고 사냐는 거예요. 이미 그때쯤엔 저에겐 저보다 어른이라는 그 어떠한 공경심도 사라진 뒤라 길에서 마주치면 감정이 앞서 뺨이라도 칠 수 있을 만큼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댁에 갈 때마다 기회를 보고 저 몰래 애를 데려가려는 시도도 하고 뒤늦게 발견한 제가 집 밖까지 쫓아가 애를 다시 데려오며 싸우는 과정을 몇 번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니 일종의 타협을 해서 결론을 냈죠. 차라리 할머님을 우리 집에 모시자. 지금 당신이랑 나 사이 문제는 할머님이 그 집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잖아. 그럴 거면 차라리 할머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오면 되겠네. 내가 모실 테니까 모셔와. 여보, 괜찮겠어? 그래. 주변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시할머니 모시고 사는 손주 며느리는 없겠지. 그래도 뭐 어쩌겠어. 나는 어머님이랑 내 아들 마주치는 거 싫고 당신은 어떻게든 할머님한테 석준이 보여야겠다는데 할머님 모시면 할머님은 세상에 낙을 곁에 두고 사니 좋으시겠네. 남편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는지 놀라서 저를 한참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시어머니가 할머님을 모셔가지 못하게 막아선 거죠. 시어머니가 그 집에서 힘을 쓰고 살 수 있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자기가 나이 들고 아픈 어머님을 모신다는 것인데 갑자기 손주 며느리가 나서서 할머니를 모시고 간다고 하니 그 힘을 잃게 될까 두려웠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구슬렸는지 시아버지께서도 자기 엄마가 평생 살던 집을 떠나 아들 집으로 간다고 하니 섭섭한 마음이 앞선다며 그냥 자기 옆에 있으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엔 남편 따라가고 싶다던 할머님께서도 결국 고개를 젓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지만 크게 양보한 문제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니 막막했어요. 결국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남편과 크고 작은 싸움에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저 몰래 남편과 시댁에 갔다 온 5살 아들 입에서 나온 호로새끼라는 말을 듣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이야? 당신은 우리 가족이 먼저야 할머니가 먼저야? 나도 당신이 할머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는데 당신이 자꾸 우선순위를 할머니한테만 두고 나와 석준이한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이 어딨어. 아무튼 이혼은 안 돼. 그럼 석준이 입에서 갈보에 이어 호로새끼 그리고 뭐 미친년 씨발년 나오면 그때 해줄래? 내가 못하게 한다니까. 지금이야 어리니까 그런 말을 듣지. 시댁 갈 때마다 나 무시하는 말, 욕하는 말 들으면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운 좋아서 그쪽에 반감 가지지. 행여나 거기서 분탕질이라도 해서 지 엄마가 알고 보니 호로새끼구나, 갈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땐 어쩔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사람 복지 좀 마. 당신이야말로 아빠란 사람이 느긋하게 자식 가지고 효도할 생각이나 버려. 그렇게 남편과 반복적인 싸움 끝에 저는 기어이 이혼을 받아냈습니다. 아이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남편에게 있었어요. 남편이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고 나와 아들을 책임질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셀 수도 없이 많은 싸움을 겪으며 바라본 제 눈의 남편은 그저 누군가의 손자일 뿐 제 남편도 제 아들의 아버지 같지도 않았어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속될 것이고 할머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해도 마음이 모질지 못해 아버님과의 연을 끊지 못해 저를 괴롭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은 이혼이고 아들 때문에 싸움이 길어지면 어쩌나 했는데 일을 해서 아이를 돌볼 수 없었던 남편은 양육권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한테 욕심난다고 시어머니한테 맡기는 건 어불성설이고 그렇다고 애 키워줄 아무 여자나 붙들고 결혼해서 애를 맡길 수도 없었으니까요. 전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늘 당하고만 살았던 것이 습관이 돼서 무슨 일이 있든 참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알게 모르게 저에게도 강요한 것이 문제였죠. 그 뒤로 전 남편은 한 달에 2-번씩 아들과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했어요. 양육비도 빠짐없이 보냈고요. 그 사이 주변의 권유에 따라 여자도 2명 만난 것 같은데 재혼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저도 이모의 소개로 알게 된 남자와 2번째 결혼을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너무 순박하고 성실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제가 하도 당한 게 많아 그런지 그 사람 부모님을 만나 뵙고 너무 좋은 분들 같아서
이런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며느리로 살아도 좋겠다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제 아들을 너무 좋아해주고 아들도 그 사람을 잘 따르는 걸 보면서 믿을만 하겠다 싶었고요. 만나는 사람 있다며? 석준이가 그래? 좋은 사람 같더라. 석준이가 좋아하는 걸 보면. 나는 당신이 먼저 갈 줄 알았어. 그러게. 근데 당신만한 사람은 없더라고. 내가 처음부터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나 봐.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될 줄 알았더라면 적당한 사람 만나 눈이나 낮췄을 텐데. 쉰소리 하지 마. 이제 와서 무슨. 결혼은 언제 할 건데? 지금은 그 사람이 지방에 오가는 일을 하고 있어서 내년쯤 생각 중이야. 그렇게 되면 아마 여기 떠나게 될 것 같아. 떠나게 되더라도 어디로 가는지 말은 해줘. 그래도 난 석준이 아빠로서 석준이 만나러 갈 거니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석준이가 있어서 사실 그게 마음에 걸렸어. 석준이가 좋은 아저씨라고 해서 응원하는 거야. 잘 살아. 전 남편다운 담백한 인사였죠.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서로에게 다른 배우자가 생기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사람과 완전히 남이 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뒤숭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전 남편의 끔찍한 사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아는 지인을 통해 건너 듣게 됐는데 하반신 마비로 혼자서는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한 사고였죠. 건설 현장에 일을 다녔는데 4층 건물에서 떨어지면서 그렇게 됐다고 하니 목숨을 건진 것이 천운이었어요. 아무리 이혼한 부부라지만 첫사랑으로 적지 않은 마음을 쏟은 사람이기도 했고 아이 아빠인데 그냥 모른 채 할 수는 없어 몰래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중환자실에 있어 만날 수는 없었고 한 번씩 생사가 오가는 순간도 있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했죠. 남편 간병할 사람이라곤 나이 든 할머님밖에 안 계시는 걸 알아서 더 마음이 쓰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석준 아빠 일이니 마음이 쓰이겠지. 미안해. 누구보다도 그 사람 처지를 아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그러네.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불쌍한 건 맞지만 나는 당신이 냉정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나도 사람으로서 석준 아빠가 참 안 된 건 아는데 당신이 그 사람한테 돌아가 고생하는 건 원하지 않아. 차라리 나보다 더 잘난 놈을 만나게 됐다면 모를까. 앞으로 얼마나 더 고생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해주길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이혼한 사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사람을 외면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솔직한 마음으론 불쌍하지만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을 간병할 자신은 없었어요. 도의적으로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민했던 건데 남자친구는 정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걸리면 좀 더 빨리 결혼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무거운 마음에 다시 찾아갔을 때 그 사람 곁에 할머님이 계셨고 그건 그렇게 놀랄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만 있는 사람을 멀리 보면서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났죠.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내 사람일 때는 어떻게든 제가 해봤겠지만 이미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전보다 나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어떻게 불구덩이 같은 전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나요?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던 와중 할머님께서 저를 보시곤 다가오셨습니다. 경만이 보러 온 거야? 할머니, 석준 아빠는 어때요? 잘 버티고 있어. 정신을 차렸다 놨다 하는데 의사 말로는 나아진다더라. 다리도 안 좋으신데 너무 고생이세요. 어쩌겠냐. 나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지. 그냥 나보다는 먼저 보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있다. 경만 애비가 그렇게 새 사람을 들이지만 않았어도 저것이 그렇게 짠하게 크진 않았을 텐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할머니. 아가, 미안할 거 하나 없다. 다 내가 부족하고 경만이 저게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야. 한수애미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아는데.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다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듯이 말이에요. 이혼 직전 할머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때 할머님께서는 자기가 같이 살면 이혼 안 하는 거냐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미 저희 부부의 문제가 할머니를 넘어서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었죠. 그때도 할머니는 제 대답을 듣고 손을 꽉 잡아주시며 알았다 그 한마디만 하셨어요. 너무 경만이한테 마음 쓰지 말아라. 이미 네 손을 떠난 문제니 네가 신경 쓸 거 하나 없어. 언젠가 다시 인연이 되어서 만나게 되면 그때 손이나 한번 잡아다오. 내가 어떻게든 살려놓으마. 그게 할머니가 제게 해준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저는 현재 남편을 따라 지방으로 내려왔고 한동안은 잊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죠. 미리 알았더라면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와 부딪힐 각오를 하고서라도 갔을 텐데 마지막으로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며 했던 말이 떠올라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님도 가신 마당에 전 남편은 어떻게 되려나 싶었는데 황당하게도 그 여자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주변 지인들을 찾아다 물어 제 집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것이죠. 너 그 소식 들었니? 어머니 돌아가셨다. 최근에 들었어요. 그래, 들었으면 알겠네. 사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와서 경만이 좀 어떻게 해봐라. 뭘요? 뭘요라니? 할머니도 없는 마당에 그럼 누워만 있는 경만이를 내가 돌보니? 걔 이제 얼추 움직이고 사는 건 문제없다. 거지못해 그렇지. 와서 경만이 좀 거들어라. 저기요. 저 이미 경만 씨랑 이혼한 지 오래고 저도 가정도 있어서 그러긴 어렵네요. 뭐? 그래서 너는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경만이를 모른 채 하겠다 이거야? 하더라도 법적 어머니신 그쪽이 해야지. 완전 남남인 제가 왜 하나요? 뭐 그쪽? 야, 너 지금 이혼 도장 찍었다고 막 나가? 내가 왜 한수도 아니고 경만이 뒷수발을 들어? 그동안 경만 씨 그렇게 힘들게 하셨으면 속죄하는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하셔야죠. 내가 뭘 그렇게 걔를 힘들게 했어. 얘 좀 봐. 누가 보면 내가 걔를 괴롭히기라도 한 줄 알겠다. 더는 할 말 없습니다. 이런 일로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쉴 새 없이 방망이질하는 심장을 부여잡고 한참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 여자의 연락도 그렇지만 전 남편이 이제 누구의 보살핌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갑자기 밀려드는 수많은 생각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제겐 고민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이미 새 생명을 품고 있는 만삭의 몸이었거든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 남편의 현실을 외면해야 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고 얼마간은 전 남편의 일을 잊고 살았죠. 외면하고 싶어 지인의 연결고리도 끊어버렸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제 오빠로부터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종? 몰랐어? 못 들었구나. 2달 전인가 갑자기 실종돼서
아직까지도 소식을 모른다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걷지도 못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실종이 돼? 몰라. 가족여행 갔다가 혼자 사라져 버렸다느니 어디 요양원에 보내버렸다느니 말은 많은데 나도 전에 들은 이야기라 잘 모르겠다. 소문이 그래. 느닷없이 전 남편 실종 소식에 저는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그 순간 가슴속에 꾹꾹 눌러두었던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돌보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싶고 전 남편의 생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 인생이 가여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죠. 힘들어하는 절 보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잘못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내 잘못이 아닌 일이 뭐가 있겠어. 다 그 사람 팔자고 그 사람 인생이야. 왜 그 가족들도 안 질 짐을 당신이 지려고 해. 정신 차려. 당신한테 나도 있고 석준이도 있고 혜란이도 있어. 남편은 그 뒤로도 지치지 않고 그 일을 절대 제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해주었어요. 말의 힘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옆에서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해주니 어느 순간부터 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전 남편을 찾았단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렇게 제 가슴 속에 평생 소화되지 못할 무엇으로 남아 있었죠. 저는 그렇게 남편과 자리 잡은 곳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어느덧 60을 넘겼습니다. 하늘을 날아보는 게 꿈이라던 아들은 기장이 되어 바쁘게 이 나라 저 나라를 오가고 있고 딸도 자기 오빠 영향을 받아 스튜어디스가 됐다가 결혼해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저는 늦지막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같은 지역의 노인 요양원에서 일한 지 5년째가 되었죠. 아픈 노인들을 돌본다는 것이 체력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고된 일이라 남편과 자식들은 그만하면 됐다고 하지만 아직 체력이 넘쳐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이 제게 잘 맞더라고요. 오래전 제 손을 꼭 잡아주셨던 할머님 생각도 나고 어쩌면 아픈 전 남편을 외면했다는 죄책감이 남아 그런지도 모르고요. 어쨌거나 생각보다 적성에 잘 맞아 근속하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새로 입소한 어떤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어요. 큰 병이 있는 분은 아니었는데 나이가 많아 생기는 잔병으로 병원 신세가 잦다며 자식들이 요양원으로 보낸 것이었죠. 요양원에서 일하다 보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 없다는 거 많이 느낍니다. 아픈 사람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늙고 외로운 노인들의 집합소 같은 곳이었어요. 그분들의 아픈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는 것도 요양사의 일이지만 워낙 일이 많다 보니 그게 사실 쉽지는 않죠. 한번 이야기를 듣고 앉아있다 보면 1시간, 2시간이고 붙들려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도 저는 조금이라도 들어드리려고 하는 편인데 그분도 역시 사연 많고 할 말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자식 버린 여자는 천벌을 받는다는데 그래서 내가 자식들한테 버림받았나 싶어.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엔 많이들 와요. 여기도 봐요. 얼마나 많은 분이 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힘들다잖아요. 부모 모시고 싶은 마음이야 다 똑같지만 자기도 가정이 있으니 어렵죠. 그리고 여기서 일하다 보면요. 자기 부모 앞에선 아무렇지 않다가도 안 보이는 데 가자마자 눈물 뚝뚝 흘리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그런가? 우리 애들도 그랬으려나? 그럼요. 그러니 그런 생각 마세요. 근데 또 부모 놓고 갔단 생각에 울었다고 하니 마음이 좀 그렇네. 내가 아들 놓고 나왔을 때가 생각나서. 어르신도 사연이 있으시구나? 뭐 60년은 된 이야기지.
서방이 기집질해서 내가 쫓겨났어. 어머, 잘못한 건 어르신 남편분이신데 어르신이 쫓겨났어요? 그땐 다 그랬지 뭐. 밖에서 애까지 나온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내 아들은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더니만 아주 손가락으로 내 눈구녕을 후빌기세로 삿대질을 하면서는 네가 뭔데 장남을 데려가냐 마냐 야단하는 통에 놓고 나왔지. 세상에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60년 전쯤이면 아이도 엄청나게 어렸을 텐데. 그거 참 못할 짓이야. 그냥 가슴 한쪽이 숭덩하고 빠진 느낌이더라고. 죽으려고 한 것이 한두 번도 아니야. 근데 또 자식 버린 년이 목숨은 또 왜 그렇게 질긴지. 그런 말씀 마세요. 건강하게 살아만 계셔달라. 자식분이 어디선가 꼭 그렇게 생각하실 거니까요. 그러면 그 뒤로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거예요? 하도 참고 참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애 학교 앞에서 기다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 애를 어떻게 키웠으면 팔에 그냥 이만큼이나 피부가 우글우글거리는 게 불에 댔나 뜨거운 물이 쏟아졌나 흉터가 엄청 크게 있더라고. 어머 세상에. 가만 보니 새엄마라는 년이 애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애를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양반을 찾아가서 따졌더니 다짜고짜 뺨을 후려치는 거야.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죽여버리겠다면서. 어머. 밖에선 세상 양반인 척하던 사람인데 가끔 그렇게 나를 때렸어. 그래서 또 별 수가 없었어. 내 새끼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경만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을까. 내가 그 뒤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서라도 내가 데리고 왔어야 하는데 그러고 얼마나 또 후회를 했는지 몰라. 네? 경만이요? 어르신 아드님 이름이 경만이에요? 응, 정경만이 내 아들. 저는 그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경만은 전 남편 이름이었거든요. 이미 제 기억 속에도 너무 흐려져 버린 그 이름이 어르신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남편 몸에 있던 선명한 화상 흉터를 떠올렸죠. 그러니까 어르신의 말에 의하면 어쩌면 제 전 남편이 이 어르신의 아들일 수도 있는 거였어요. 저는 동요하지 않으려 애써 침착한 척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그 뒤로는 만나지 못하신 거고요? 그러게. 나도 살아야겠다 싶었지 그냥. 생각나면 죽고 싶고 생각나면 그냥 물만 봐도 뛰어들고 싶었으니까. 그때 먼저 간 그 양반 만나 그 뒤로 애를 둘을 더 낳고 그냥 살았지. 마음에 쾅 묻어버렸지. 아, 잘 있을 거예요, 그분. 한 번쯤 얼굴이나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참 미안한 게 많아서 미안하다 말도 해주고 싶고.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일을 핑계로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오래전 전 남편에게 친어머니가 그립지 않냐고 물어본 적은 있어요. 너무 어릴 때 일이라 기억이 많지 않아 잘 모르겠다면서도 가끔 새어머니 밑에서 사랑받고 자라는 동생을 보면 엄마 생각이 나긴 났다고요. 친엄마가 있었으면 자기도 그렇게 사랑받고 자랄 수 있었을까 하면서요. 그 말이 생각나니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과 인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의 생모, 그러니까 어쩌면 제 시어머니가 됐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일터에서 만나다니요. 하지만 놀라움보다 제 가슴을 무겁게 만든 것은 그럼에도 저는
그분께 전 남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줄곧 잊고 살았고 만약 실종된 전 남편을 찾았다면 누구라도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저는 그 뒤로 그 어르신을 더 살뜰히 보살폈고 가능하면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했죠. 어느 여름 오랜만에 휴가를 내고 내려온 아들 부부, 딸 부부와 함께 먼 바다로 가족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하기 좋은 날씨와 효도 여행이라며 근사한 리조트를 빌렸으니 기대하라는 아들의 말에 굉장히 들뜬 날이었습니다. 왜 있잖아요. 괜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날이요. 아들 손주, 딸 손주도 셋이나 되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가족처럼 보였겠죠. 그렇게 아이들을 따라 한 마을의 식당에 들렀을 때였어요.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이라 그런지 멀리서 봐도 밖에 대기하는 손님이 많아 보였고 아들은 대신 가서 줄 서고 있을 테니 나무 그늘 아래 쉬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식당은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있던 횟집이었는데 그 옆으로 동네 사람들이 평상 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초무침 한 접시 놓고 소주를 마시며 바둑을 두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또 그런 자리 끼어드는 것을 좋아해 슬쩍 가길래 저는 왜 또 저렇게 사람들을 귀찮게 하나 뒤따라갔어요. 그렇게 남편 옆에서 할 일 없이 서 있는데 어떤 남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 빤히 쳐다보니 의아하기도 하지만 불쾌하기도 해서 자리를 뜨려는데 문득 그 남자 팔뚝에 시선이 간 거예요. 나이치고는 비교적 반들반들한 팔 위로 우글우글 눈에 띄는 팔뚝 흉터였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남자를 바라보았고 남자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이, 나를 알아보겠어. 희자 자네는 어찌 변한 게 없네. 어머, 어머 세상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남자를 바라보던 저는 너무 놀라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저앉아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실종된 전 남편이었던 거예요. 정말 사람이 놀라니 온몸이 바들바들 떨려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소란에 멀찌감치 떨어진 그늘에서 쉬던 딸과 사위도 놀라 달려오고 식당 대기줄에 서 있던 아들 부부도 왔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석준아, 여기 네 아버지, 너 아빠. 어? 뭐라고? 석준이냐? 전 남편은 저랑 남편만 있는 줄 알았는지 생각지도 못한 아들의 등장에 더 당황한 것 같았고 아들은 난데없이 아버지란 말에 남자를 빤히 바라보다 저처럼 팔뚝의 흉터를 보고 나서야 알겠다는 듯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아요? 세상에. 이 석준이 너 맞냐? 진짜 내 아들 석준이 맞아.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에 계세요? 사실 저는 아들에게 전 남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 적이 없어요. 어느 쪽이든 문제지만 아이의 마음에 얕은 상처가 되는 쪽을 찾아 실종보다는 저처럼 좋은 여자 만났단 쪽으로 꾸며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빠가 애 앞에서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눈치를 챈 거예요. 그때가 중학생 때였는데 그 뒤로는 서로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했죠. 그러니까 저도 아들도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모른 척 한 거예요. 살려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살면 너무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그런데 실종됐다는 애 아빠를 생각지도 못한 바닷가 마을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사실 말이 실종이지 저는 내심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거라고 생각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전 남편이 머물고 있다는 집으로 갔습니다. 방 2개가 있고 작은 마당이 딸린 아주 옛날 집이었어요. 전 남편의 살림살이를 둘러보다 또 눈물이 나와 2번째 눈물을 쏟아내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죠. 그런데 전 남편은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 방에서 전 남편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은 마치 남 이야기를 하듯 또 덤덤하게 내뱉어서 누가 보면 자기 일이 아닌 줄 알았을 겁니다. 새어머니랑 한수지시지 뭐. 아, 그때 한수가 첫 차를 샀었어. 걷지를 못하니 이 방 안에서 얼마나 답답하냐고. 녀석답지 않게 드라이브를 시켜준다면서 나를 끌고 나왔지. 새어머니가 한수 옆자리에 앉고 난 그 뒤로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불안하더라고. 자네도 알다시피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나를 데려온 게 여기서 한 1시간 달리면 저기 제가 하나 있거든. 굳이 나를 거기까지 데려가더니만 거기서 나를 확 밀어버리더라고. 전 남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다 놀랐겠지만 그 자리에 저보다 놀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악독하고 못된 여자인 줄은 알았지만 설마 했던 일을 정말 시도했을 줄은 몰랐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시동생도 사실 그렇게까지 모질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자기 엄마를 닮은 모양이고요. 내리막길에서 가속도가 붙은 휠체어가 돌부리에 걸렸고 휠체어에서 벗어나 바위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더라고요. 머리에 뜨끈한 피가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가까이 다가오는 2사람을 보는데 이러다 정말 죽지 싶어 순간 기지를 발휘한 것이 기억을 잃은 척을 했답니다. 정말 정신이 나간 것처럼 그 여자와 동생이 하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고 동생한테도 존댓말을 쓰는 전 남편을 보고 그 여자는 그랬대요. 그래, 내가 더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해줘서 고맙다 경만아. 그렇게 살아. 괜히 나나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말고 평생 기억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그 2사람은 전 남편을 그곳에 버리고 떠났고 전 남편은 밤이 늦어 삼짐승이 우는 산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었답니다. 살아 뭐 하겠어. 다리도 못 쓰겠다 싶고 누구한테 간들 짐밖에 안 되고 짐이라도 되면 다행이지. 새어머니나 한수가 알면 나를 또 죽이려 들 텐데 지금이야 이렇게 쩔뚝이더라도 걷기나 하지. 그땐 심지어 말도 어눌했다고. 그러니 그냥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었지. 뭐가 됐든 삼짐승 밥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뭐가 안 나오더라고. 여전하네. 그런 소리를 그렇게 웃으면서 하고. 운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다리는 안 움직이지. 주변엔 아무도 없지. 망가진 휠체어는 저 아래로 처박혀 있지. 바지는 이미 소변에 축축해졌지. 가족한테도 버림받았고 세상에 기댈 곳이 그때 내 등 뒤에 있던 바위 하나였는데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게 등 뒤에 내 벽뿐이라는 게 무슨 기분인 줄이나 알겠어. 상상도 하지 마. 다들 그런 건 모르고 살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된 건데?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그 이른 아침에 산책 나온 여기 마을 이장한테 발견됐지 뭐. 5년 전에 먼저 간 양반인데 나한테는 아버지지 그 사람이. 그러면 그분들 도움받아 다시 찾아왔어야지. 그 사람들이 무서웠음 나라도 찾아왔어야지. 이 사람아, 내가 무슨 염치로 자네를 찾아가?
이미 이 양반이랑 깨붙고 내가 못 준 사랑 듬뿍 받으며 살고 있을 텐데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것도 없이 쥐미 되란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러고 살면서 한 번을 연락이 없어. 몰래 나한테 연락해서 잘 살고 있다. 언질이라도 주든가. 30년이야, 30년. 내가 말도 못하고 속으로 얼마나 끙끙 앓으며 살았는데. 내가 당신을 버린 것 같아서 얼마나 죄스러웠는데. 그게 왜 당신 잘못이야? 내가 당신 그럴까봐 연락 안 했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된 거 아닌가? 그래도 신이 나를 가엾게 여기긴 한 모양이야. 말년에 이런 복도 다 누리고 내가 자네랑 속준이 생각은 좀 많이 했거든. 다행히 이 마을 어르신들은 기억을 잃은 척하는 전 남편을 물심양면 도와주셨다고 해요. 마을 이장님이 남는 방을 내어주셨는데 그 집에도 말 못하는 딸이 하나 있어 그냥 그렇게 붙여준 것이죠. 아내의 지극한 간호로 천천히 휠체어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나마 걷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3년 전에 암으로 죽고 혼자가 됐다며 텔레비전장 위에 있는 액자를 보여주는데 휠체어를 탄 전 남편 뒤에 서서 환하게 웃는 얼굴이 참 고운 여자더라고요. 당신도 참 괜찮은 여자였지만 그래도 우리 마누라만은 못하지. 참 착한 여자였어. 곱네. 애는 없고? 사고로 생산 공장도 망했지 뭐. 전 남편은 또 실없는 농담을 했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웃으면서도 착잡했습니다. 그건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심지어 전 남편마저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이 참 많아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우리가 묵을 숙소에 함께 모시고 가고 싶다고 했지만 자기가 낄 자리가 아니라며 한사코 거절하더라고요. 대신 또 와서 자기랑 술이나 마셔달라고 웃는데 이제 이러면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종된 줄 알았던 전 남편만 찾으면 끝나는 일인가 싶은 것이 찝찝한 거예요. 그 생각을 여행 내내 버릴 수가 없었는데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엄마, 아빠 설득해서 그 집 상대로 소송해볼까 싶어. 소송? 제가 벌써 변호사 만나보고 오는 길인데 이게 30년 된 일이라고. 아무래도 형사처벌은 힘들다네. 그래서 어떻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라도 받는 쪽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글쎄다. 지금까지 그렇게 꾹꾹 눌러 참고 산 양반이 이제 와서 그 일을 들추는 걸 원하진 않을 텐데. 내가 아빠 설득할게. 할 수 있어. 회의적이었던 저와 달리 아들은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한 차례 방문했을 때 남편은 아들을 쫓아내듯 보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인지 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어떻게 설득했냐 물으니 그러더라고요. 아빠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했어. 평생 아빠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 돈으로라도 그 보상을 받고 싶다고. 다음에 또 만나러 오기로 한 약속을 나는 30년을 기다렸는데 적어도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아들이 준비한 소송을 시작으로 그 여자도 당시 시동생도 무려 3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동생은 이젠 가족도 뭣도 아니지만 편의상 시동생이라고 할게요. 죽었으면 어쩌나 싶은 걱정 아닌 걱정도 있었는데 그 여자도 다 늙어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살고 있다는 집을 수소문해 남편을 데리고 갔더니 여자는 누군지 모르겠다는 듯 대문 앞에 서 있다가 남편이 팔을 걷어보이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주저앉았죠. 너 뭐야? 너 뭐야? 건강해 보이시네요.
어머니, 저 경만이에요. 어머니가 그때 발목 잡지 말래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불행히도 여자는 나이가 많아 그런지 그 자리에서 혼절해버렸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락받고 병원으로 온 시동생과도 마주치게 된 것이죠. 남편만큼이나 늙어버린 시동생도 남편을 보고 놀라기는 마찬가지였고 소리를 치고 당황했던 시어머니와 달리 말이 없더라고요. 작은아빠, 저 기억하세요? 석준이에요. 아이, 그래. 이 석준이냐? 많이 컸구나. 제가 아버지를 도와서 할머니랑 작은아빠를 고소할 예정인데요. 아이, 뭐? 불행히도 두 분이 저희 아버지께 한 짓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그만한 벌을 주긴 힘들지만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보려고요. 아이, 무슨 짓? 지금 넌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날 그곳에서 아픈 저희 아버지께 상해를 입히시고 유기하셨잖아요. 살인 미수가 될 수도 있고요.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그때 형이 나간 거야. 형이 제 발로. 나는 걷지도 못했는데 무슨. 한수 네가 나를 어보다 휠체어에 태워 네 차로 데려갔잖아. 아이, 내가 무슨. 궁지에 몰린 시동생은 내내 부정하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손을 싹싹 빌며 엄마가 시켜 한 짓이다. 앞으로 아픈 형이 자기 몫이 될까 그랬다. 이혼당할까 그랬다.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요. 아들이나 저나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결국 수개월의 민사소송 끝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제법 돈을 받아냈죠. 당시 할머님이 가지고 계셨던 땅은 남편에게 남겨주신 건데 오랜 실종으로 사망신고가 된지라 그것도 시동생 몫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받아냈고요. 하지만 이제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 남편은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들 보고 가져가라는 돈을 남편 통장에 그대로 두고 하늘이 도와 남편을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어디냐고 우리끼리 위안을 삼았을 때였습니다. 세상은 인과응보가 있어요. 때와 속도의 차이지 언제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소송 과정이 시동생 자식들에게도 전해졌고 그 바람에 그 딸, 그러니까 제게 시족하였던 아이의 결혼이 물 건너가게 된 겁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만난 잘 배운 의사 사위를 볼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래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주버님 그렇게 된 게 한수 씨 때문이에요? 그게 한수 씨 때문이냐고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우리 딸 인생 다 망쳐놓고 뭘로 보상해 줄 거냐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동서가 제게 전화해 다짜고짜 울며 불며 난리길래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결국 그 집이 풍비박산 났고 시동생이 이 모든 것을 그 여자 탓으로 돌리며 결국 발길을 끄는 모양입니다.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갔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천벌은 있나 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30년을 보상받을 순 없지만 그래도 속은 좀 풀린다 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도 저는 할 일이 남아 있었죠. 사실 더 빨리 말했어야 하는데 어르신 건강이 좋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고 소송까지 더해지는 바람에 늦어졌죠. 경만 씨, 놀라지 말고 들어. 뭐, 더 놀랄 일이 남았어. 당신 어머니 말이야. 왜? 그 여자가 또 뭐라 그래? 아니, 그 여자 말고 당신 친어머니. 갑자기 우리 엄마는 왜? 당신 어머니 살아계셔. 그때 저를 보던 남편의 표정을
저는 평생을 못 잊을 겁니다. 저는 그 한마디로 전 남편을 울렸거든요. 전 남편은 금세 충혈된 눈을 연신 닦으며 또 덤덤한 척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잘 계셔? 아이, 건강은 하시고. 그게 내가 일하는 요양원에 계셔. 나도 우연히 그분이 당신 어머니란 거 알게 됐고. 요양원. 아들이 전 남편을 데리고 요양원을 찾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어르신이 놀라지 않게 미리 언지를 줬죠. 어르신은 제 말을 들었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연신 다시 묻고 또 묻더라고요. 경만이? 그래, 내 아들 경만이가 있었어. 그러니까요. 어르신, 지금 그 아드님이 여기 오신대요. 그래, 그 경만이가 내가 놓고 온 아들이야. 네, 그 놓고 온 아들 경만이가 지금 어머님 만나러 오는 중이라고요. 어르신은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 절대 있을 수 없는 소리라도 들은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병실을 찾아 들어온 남자를 보고도 멀뚱히 쳐다만 보더라고요. 전 남편도 아무 말도 없이 쩔뚝이며 다가갔고 손이 닿을 만큼 가까워진 아들에게 반사적으로 손을 뻗은 어르신은 차마 만지진 못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이미 남편은 눈물 콧물을 닦기 바빴고 어르신은 천천히 전 남편의 볼을 쓰다듬어 불현듯 생각난 듯 팔을 걷어 흉터를 확인하고서야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만아, 아이고 내 아들, 경만이 맞구나. 엄마, 나예요. 나예요, 경만이. 어떻게 된 거야? 내 새끼, 네가 나를 어떻게 찾았어? 네가 나를 어떻게? 전 남편과 어르신은 그렇게 60여 년 만에 서로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서름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아들도 병실에서 지켜보던 이들도 모두 눈물을 참기 힘든 일이었죠. 그건 제가 그리고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을 통틀어도 설명하기 힘든 기적이었어요. 저는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다시 인연이 되어 만나게 되면 그때 손이나 한번 잡아달라고 했던 그 말씀이요.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전 남편에게 다가가 그 사람 손을 꼭 잡고 그랬습니다. 당신 앞으로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못 받은 사랑 다 받고 살아. 어르신도 그동안 이 사람한테 못다한 사랑 주시려면 오래 사셔요. 그 후로 전 남편은 살던 마을로 어르신을 모시고 내려갔어요. 불편한 몸으로 괜찮겠느냐고 하니 그 몸으로도 자기 마누라 바깥일 한번 시킨 적 없다고 자기 나이도 모르고 자신만만 하더라고요. 어르신은 당장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 마음을 어떻게 다 갚고 죽냐고 만날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시고요. 살던 집을 허물고 그 여자와 시동생에게서 받은 돈을 보태 집을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가끔 저희 부부도 휴가 가듯 그 집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다 옵니다. 남편이 그 모든 걸 이해해주고 자기 일처럼 나서주었으니 가능한 일이죠. 저는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삽니다. 시간이 모든 일을 해결해 준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삶은 결국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장땡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그 두 모자가 더는 고생 없이 전에 못다한 모자 간의 정을 나누며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